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줌 새한줌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시니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일까? 혹시 정부에서 내놓는 각종 정책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의문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김순자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올해 70세로 코로나19 이후 크게 줄어든 손님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에서 소비 쿠폰을 배포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젊은 사람들만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옆집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쿠폰 써서 반찬 사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실제로 소비 쿠폰 효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서 소비 쿠폰 사용률이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김순자 씨 가게 같은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한 달에 쿠폰으로만 100만 원어치는 더 팔리는 것 같아요. 작은 돈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혜택이 단순히 할인 혜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비 쿠폰을 통해 늘어난 매출은 다시 지역 경제로 순환됩니다. 김 씨는 늘어난 수입으로 동네 정육점에서 더 좋은 재료를 사고 그 정육점 사장님은 또 다른 곳에서 소비를 늘리는 식이죠.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더욱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비 쿠폰 도입 후 젊은 고객층이 30% 늘었고 이들이 SNS에 시장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함께 쿠폰을 사용해 장을 보는 모습도 흔해졌죠. 요즘 손녀가 할머니 스마트폰에 쿠폰 앱 깔아드리고 같이 장 보러 온다는 상인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분들에게는 앱 설치부터 쿠폰 사용까지 모든 과정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도움을 주면서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몇백 원, 몇천 원이라도 아끼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잖아요. 인천에 사시는 이영수 씨 68세의 말입니다. 이 씨는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소비 쿠폰을 챙겨 사용하고 아낀 돈으로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신다고 합니다. 소비 쿠폰의 또 다른 효과는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가격만 보고 구매했다면 이제는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인지도 고려하게 됐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네 상권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되고 대형마트보다는 골목 상권을 찾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소비 쿠폰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니어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죠. 나 같은 사람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라는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작은 할인이지만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우리 일상과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민생 대책을 마련하라. 이 한마디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연이어 각종 국제회의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APC 정상회의, G20 회의 등 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죠. 이런 때일수록 국내 경제의 체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추석 때 고향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정부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내놓을까? 경남 창원에 사시는 박영애 씨 65세의 걱정입니다. 박 씨는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추석에 내려올 예정인데 물가 상승으로 차례상 준비비가 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두 번째 민생 대책은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할인 쿠폰을 추가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폭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명절 지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제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거든요.
APEC 정상회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수행단이 한국을 방문하면 호텔, 음식점, 교통,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국제회의 때 외국 손님들이 우리 전통시장도 구경 간다던데 그럼 우리 상품도 더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한복 가게를 운영하는 김미자 씨 62세의 기대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국제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투어, K푸드 체험, 전통공예 구경 등이 포함되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향후 수출 확대로도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민생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디지털 격차 해소입니다. 첫 번째 대책에서 소비 쿠폰 등이 효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시니어분들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종이 쿠폰과 디지털 쿠폰을 병행하고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늘릴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은 어렵지만 종이 쿠폰이면 우리도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손자가 가르쳐줘서 카카오페이도 배우고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최순옥 씨 71세의 말입니다. 최 씨처럼 조금씩 디지털에 익숙해지는 시니어분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또한 지역별 특색을 살린 민생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많은 지역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 프로그램을, 농촌 지역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시기죠. 우리 고장 특산물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전남 보성에서 녹차 농사를 짓는 이정호 씨 67세의 기대입니다. 추석 연휴와 국제회의라는 특별한 시기를 맞아 준비되는 두 번째 민생 대책.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시니어 여러분도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정미경 씨 63세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 경기 부양책을 들어보면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은 세제 혜택과 SOC 사업 완화 조치들, 이게 도대체 우리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복잡해 보이는 정책 용어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화제가 된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인정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지면 무조건 다주택자로 분류돼 각종 세금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건을 만족하면 두 채를 가져도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럼 우리도 지방에 있는 시골집을 그냥 두고도 서울집을 살 수 있다는 건가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동철 씨 69세의 질문입니다. 김 씨는 고향인 전남 장흥에 물려받은 농가주택이 있는데 이 때문에 서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았거든요. 새 제도에 따르면 지방에 있는 주택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를 제외하고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더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죠.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목표가 있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지방은 집이 안 팔린다는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죠. 지방의 새로운 택지 개발을 늘리고 SOC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확대해서 지방 도시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SOC 사업 완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 시설이 좋아지면 지방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KTX역까지 30분 거리면 서울 출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순희 씨 66세의 말처럼 교통 인프라 개선은 지방 거주의 장점을 크게 늘려줍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관련 소재 산업도 함께 성장하게 되죠. 우리 동네도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정책이 도움이 될까요?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이웅기 씨 72세의 궁금증입니다. 정부의 건설 규제 완화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영향 평가나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특히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기존보다 간단한 절차로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아파트가 지은 지 35년 됐는데 엘리베이터도 새로 달고 단열재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어요. 대전 중구에 사시는 최영자 씨 68세의 기대입니다. 건설 경기 부양의 또 다른 효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 자재 공급 등 관련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나죠. 이는 시니어분들의 자녀 세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우리 큰아들이 건축 일을 하는데 요즘 일거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경북 포항에 사시는 김영식 씨 74세의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이라는 종합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자산 가치 상승, 그리고 자녀 세대의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정책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입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건설 사업이 도움이 될까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송말순 씨 67세의 질문입니다. 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지방 건설 경기 부양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건설 투자 100억 원이 늘어나면 직접적으로 약 6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간접적으로는 13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그럼 건설 현장에서만 일하는 사람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닌가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박정호 씨 71세의 궁금증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를 들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먼저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그 다음 시멘트, 철근, 유리, 타일 등 각종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움직이죠. 건설 장비를 대여하는 회사, 인테리어 업체, 조경회사까지 수많은 관련 업체들이 일거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요즘 신축 아파트 일이 늘어서 바빠졌다고 해요.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씨 69세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처럼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수많은 업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죠. 특히 지방 건설 경기 부양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만 몰려가던 현상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손자가 대학 졸업하고도 고향에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최영수 씨 73세의 바람입니다. 정부의 지방 SOC 투자 확대는 이런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연결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시티, 친환경 건축 등 미래 기술과 결합된 건설 사업들은 젊은 인재들에게도 매력적인 직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새로 생기는 산업단지에서 우리 손주들이 일할 수 있을까요? 충남 아산에 사시는 김복동 씨 70세의 질문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고 있거든요. 건설 경기 부양의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고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그 지역의 상권도 함께 살아납니다. 새로 이사온 주민들이 장을 보고 식당을 이용하고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활성화되죠. 우리 동네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특히 젊은 가족들이 많이 이사와서 반찬 주문도 많아지고 김치도 더 많이 담가서 팔게 되네요. 경기도 화성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한순희 씨 64세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결국 시니어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의 일자리가 안정되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손주들도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가치도 상승해서 노후 자산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설업이라고 하면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둘째 아들도 건설회사에서 드론으로 측량하고 컴퓨터로 설계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사시는 정순욱 씨 66세의 말처럼 건설업도 첨단 기술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방 건설 경기 부양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시니어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된 작은 변화가 내일은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더 나은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다양한 정책과 산업 변화들이 시니어 여러분의 노후 생활, 연금, 자산 관리에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들도 제안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모든 정책들의 공통점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소비 쿠폰, 건설 경기 부양, 공정거래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등 모든 정책이 결국 시니어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내 연금이나 자산 관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신영자 씨 68세의 궁금증입니다.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영향부터 보면 소비 쿠폰 활용으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고 새로운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예금과 투자 자산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건설 경기 부양으로 부동산 자산 가치가 안정되거나 상승할 가능성도 있죠. 간접적인 영향은 더욱 중요합니다. 경제 전반이 안정되면 연금, 기금의 수익률도 개선되고 자녀들의 일자리가 안정되면서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우리도 노후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죠. 부산에 사시는 김순덕 씨 66세의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소비 쿠폰 활용법을 제대로 익혀보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자녀나 손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한 번 익히니까 정말 편해요. 한 달에 몇만 원씩은 아끼고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최영애 씨 70세의 경험담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 사기 예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금융당국에서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개인의 주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은행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아들한테 먼저 전화해요.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인천에 사시는 박미자 씨 64세의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 지원 참여입니다. 대형마트보다는 동네 상권을 이용하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작은 실천이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 혜택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동네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사장님들도 친절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한 것만 골라주시고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이순자 씨 67세의 추천입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입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두시면 은행 방문 횟수도 줄이고 더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은행에서 교육받고 나니까 집에서도 계좌 확인하고 이체하고 정말 편해졌어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한영숙 씨 69세의 후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관리와 의료비 절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기술이 의료 서비스에 접목되면서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고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꾸준한 관리를 통해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자산 관리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이 나이 들수록 실감나요. 아프면 돈도 많이 들고 가족들도 걱정하게 되니까요. 충남 아산에 사시는 조영수 씨 72세의 경험담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 프로그램도 참여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경제정책이나 투자, 금융상품에 대해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세요. 세대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함께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5월 한 번씩 아들과 만나서 경제 상황도 이야기하고 투자 계획도 함께 세워요.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윤미자 씨 65세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룬 반도체, AI, 디지털 금융 등 새로운 기술들이 빠르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가 AI로 숙제한다고 할 때 그게 뭐야? 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손자도 기뻐하고 우리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김정순 씨 68세의 조언입니다. 오늘 살펴본 정책들의 핵심은 결국 함께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대기업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지방도 서민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시니어 여러분도 이런 변화의 수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소비 쿠폰 하나, 디지털 서비스 하나를 익히는 것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지만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할만해요. 대전에 사시는 이영애 씨 71세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시니어 여러분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족과 소통하시며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받아들여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줌 새 한 줌과 함께 살펴본 경제정책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잡해 보이는 정책들도 결국은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것임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린 마음이 만나면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